쟁점은 역시 양안 관계. 그래서 친미인 이제 민주진보당, 진보당, 민진당은 우리는 뭐 대만 독립해야 된다. 근데 뭐로부터 독립하느냐? 뭐 이런 이슈가 이제 있었고요. 이제 친중인 국민당 측에서는 이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고 왜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냐, 양안이 관계가 좋게 지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제 얘기를 주로 했었고, 사실 이 미국과 중국은요, 예전부터 이 대만 총통 선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 중국 같은 경우 다 아시겠지만 뭐 경제 보복을 한다니 뭐 통일을 한다니 무력을 쓴다더니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하는 반면에 미국은 대만에게 계속 무기 제공을 하고 군사적인 협력을 하는 것을 봐서는 이 아무래도 미국이 대놓고 간섭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애매하게 선거에 대해서 이제 관여를 합니다. 대만은 사실 언론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사 기관에 따라서 이제 3%에서 지금 보면 격차가 11% 정도 차이 나는데, 근데 이게 사실 지금 다 이 오차 범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후보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타이완 총통 선거가 13일에 치러집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요, 집권당 후보가 지지율이 조금 앞서고 있네요. 야당 후보에 의해서 4%포인트 앞서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먼저 이번에 투표하러 가십니까? 네, 갑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자, 이번에 나온 후보들을 간단히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느 당에 어떤 후보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번 선거는요, 좀 기존과 달리 기존에는 이제 2개 당이 경쟁이라고 하면 이번 선거는 3개 당의 경쟁입니다. 그래서 민진당, 소위 우리가 말하는 친미, 그리고 국민당. 장개석이 이제 중국으로부터 철퇴했을 때 설립한 당, 이제 국민당, 이게 이제 친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민중당이라고 이제 새로 생긴 제3세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3개 당, 이제 민중당은 사실상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 당에서 후보를 내놨는데요. 후보 소개를 간략하게 하자면 이 민진당 후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부총통입니다. 그래서 라이칭더가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섰고요. 여기서 매치되는 이 부통령은 이 샤오메이친이라고 예전에 주미 대표를 주로 이제 지내왔던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민당, 즉 친중 후보에서 허요이라고, 이분은 지금 현재 신베이시 시장입니다. 그리고 매칭되는 이 부총통은 짜오샤오캉이라고 해서 이 정치인 출신의 언론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삼선 입법 의원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민중당 후보는요, 커원저. 잘 아시겠지만 이분은 이제 타이베이 시장을 8년 동안 역임을 했고요. 의사 출신이고요. 그리고 매치되는 이 부총통은요, 우신잉이라고 이제 재벌 3세인데요. 현재 의원입니다. 현재 국회의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각각 이제 3명의 후보가 있는데, 이제 라이칭더하고 이제 이 커원저는요, 모두 본성인 출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허요이는요, 국민당 후보죠. 친중 후보는요, 경찰 출신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장까지, 이제 한국으로 치면 경찰청장까지 이제 역임했던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민진당과 국민당을 소개해 주실 때 친미다, 이제 친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이번 선거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가요? 사실 이 미국과 중국은요, 예전부터 이 대만 총통 선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 중국 같은 경우 다 아시겠지만 뭐 경제 보복을 한다니 뭐 통일을 한다니 무력을 쓴다더니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하는 반면에, 미국은 뚜렷하게 내가 개입을 한다 이런 것보다 이제 살짝 애매한 이제 이런 입장을 보여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지난 12월 달에 시진핑하고 바이든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이든이 시진핑에게 대만 선거에 개입을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민주주의를 보장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대만 국민 입장에서는 이제 간접적으로 관여를 하는 거죠. TV 토론을 총 2번 했었는데요. 총통 TV 토론 1번 했었고요. 어제 부총통 TV 토론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2번인데, 총통 TV 토론이 좀 더 이제 많이 언급되고 또 중요한 토론회니까 얘기를 하면, 여기서는 사실 일반적인 평가가 큰 게 별로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쟁점은 역시 양안 관계. 그래서 친미인 이제 민주진보당, 진보당, 민진당은 우리는 뭐 대만 독립해야 된다. 근데 뭐로부터 독립하느냐, 뭐 이런 이슈가 이제 있었고요. 이제 친중인 국민당 측에서는 이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고 왜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냐, 양안이 관계가 좋게 지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제 얘기를 주로 했었고, 또한 후보들의 이 부동산, 토지 소유에 대해서
요게 이제 사실 큰 두 개의 이슈인데, 근데 이게 사실 새로운 이슈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토론회에서는 새로운 이슈라기보다는 그 기존 이슈에 대해서 본인들의 어떤 입장을 재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서로 질의응답을 하고요. 그리고 기자님들이 그때 현장에 많았는데 기자들에 대한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 등 다 요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했습니다. 민진당이 친미고 국민당이 친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두 당이 지금까지 밟아오는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네. 이 국민당은요, 사실 역사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중국 내 본토 내에서 이제 독립운동, 청나라 상대로 독립운동을 했을 때 우리가 아는 손문이 이제 국민당을 이제 창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1949년도에 국공 내전이 발생하면서 장개석이 이제 대만으로 퇴진하면서 대만에까지 갖고 온 게 이제 중국 국민당이라는 이제 전 풀네임이 중국 국민당이고요. 그래서 중국 국민당 그때부터 1949년도부터 대만에서 하나의 당으로 유일한 당으로 해서 장기 집권을 이제 해왔다가 2000년에 처음으로 민진당에게 대선 총통 선거에 지면서 전 쉐이비엔이 이제 당선이 되면서 처음으로 이제 전당이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를 보시면 이제 8년마다 한 번씩 이제 정당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래서 민진당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자면 민진당은요, 처음에 국민당이 대만으로 왔을 때 계엄령을 발부했습니다. 그래서 계엄령이 1949년도부터 약 1978년도까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이제 계엄령이 내려졌는데, 그래서 이때 당연히 이제 계엄 기간 동안에 보면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자유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런 인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사들이 사실 만든 당이 이제 민진당입니다. 그래서 민진당을 정확하게 이제 설립하는 배경을 얘기하면 여기에 한 1986년도 때 이제 설립이 되었고요. 그 전전해쯤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제 메이리다오事件이라고 해서 소위 까오숑 사건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독립이 아니고 이제 자유주의를 이제 호소하는 이 인사들이 이제 자유주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그 중에 이제 무력 시위가 발생이 돼가지고요. 이제 정부에서 진압을 하는 사태에서 많은 인원이 다치고 했던 그런 사건인데요. 그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당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낸 당이 바로 이제 민주진보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민주진보당이 그동안 굉장히 이 국민당 탄압 속에서 어렵게 생존하다가 2000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chen 쉐이비엔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제 커지기 시작하면서 2016년에 차이잉원 대통령이 선거했을 때 잘 아시겠지만 이 트와이스 국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국기 사건 때 이제 국민들이 타이완 국민들이 이제 중국이 무력으로 정말 침범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국가 안보 의식이 이제 높아지면서 그럼 우리가 이 당을 이제 지지해 줘야 되겠다 해서 차이잉원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요. 그리고 2020년에 재임을 했을 때는요, 아시겠지만 홍콩의 반중 시위 사건이 있었고요. 그때도 중국이 무력으로 이제 진압하는 거를 보고 타이완 국민들이 중국에 대한 반중의 이런 감정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제 우리가 차이잉원 대통령을 지지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온 게 민진당입니다. 국민당이 우리가 잘 알듯이 일단 친중 성향이 강한 이제 당이고, 이게 우리가 중국에서 왔으니까 결국 중국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근데 최근에 이게 많이 약해진 게 아까 말씀드린 2016년에 트와이스 사건도 있었고 2020년에 이제 홍콩 이제 반중 시위도 있었고, 그래서 대만 내에서 대놓고 친중을 한다는 것은 젊은 층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요. 그래서 반중 감정이 너무 세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국민당도 양안 교류까지는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뭘 얻어내고 지지를 받겠다라고 대놓고 이렇게 강하게 전략은 붙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반중 감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대만 내에서요. 아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집권당 후보 지지율이 조금 더 높다는 건데 그런 대만 독립에 대한 대만인들의 지지율이 더 높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봐도 되는데,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대만은 사실 언론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사 기관에 따라서 이제 3%에서 지금 보면 격차가 11% 정도 차이 나는데, 근데 이게 사실 지금 다 이 오차 범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후보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에 대만 독립 쪽인 지금 집권 여당이 승리를 한다면 중국 쪽이 경제 제재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현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근데 잘 아시겠지만 지난 8년 동안 대만은 주로 이제 민진당이 집권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이제 과반석이 이제 넘는 상황이고요. 근데 지난 8년 동안 제재에 대한 얘기가 많았지만 사실 실제로 제재가 정확하게 들어간 거는 조사해 보시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이제 대만도 중국으로부터의 어떤 이 의존도를 점차 이제 줄여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 대한 수출이요. 현재 반도체가 한 약 30% 정도 되고요. 나머지 70% 중에서 뭐 농수산품도 있고 석유, 화학도 있고 하는데 단일 품목으로요. 6% 이상을 차지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영향력이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농수산품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경제 제재가 들어온다고 해서 대만산 뭐 파인애플, 대만산 뭐 망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다라는 틈을 잡아서 이제 수입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8년 동안 이제 차잉원 정부에서는 이런 농수산품 수출에 대해서 점점 일본으로 이제 돌리는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점차 이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많이 낮아졌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선거를 앞두고 나오는 게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120만 명의 대만인들이 이제 귀국을 해서 투표를 한다. 뭐 이분들은 아무래도 중국이랑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또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현지에서는 또 어떤 반응을? 그래서 제가 사실 요거를 받아보고 120만 명이 중국에 거주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면 이건 대만이 사실 유효 투표수가 1,300만이라고 하면 인구가 2,300만이거든요. 그래서 유효 투표수가 1,300만이라고 하면 거의 1%, 백선지가 10% 네. 얘가 되겠죠. 그래서 이 10%는 굉장히 큰 숫자이기 때문에 제가 봤는데 요 숫자 자체가 저는 조금 의심스러운 게 이제 이 대만의 어떤 통계청에 따르면요. 2019년도에 중국에 거주한 대만 사람이 약 40만 명이고요.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점차 줄어서 지금 16만 3천 명인데 근데 요게 대만 통계뿐만 아니라 중국의 통계에서도 최근에 조사한 결과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실은 이 중국에 있는 대만 사람들의 어떤 투표, 요게 지금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상 그렇게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 독립 얘기가 금기어나 다름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시진핑 주석이 뭐 대만과의 통일 의지를 또 최근에 선거 앞두고 또 다시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미칠 영향 그런 것들은 어떨까요? 네, 그래서 제가 마오쩌둥이 탄생 130주년에 거기에서 이제 담화를 한 거를 제가 가가지고 다시 봤는데, 근데 사실 여기에서는요 예년과 마찬가지로 대만에 대한 우리가 뭐 보복을 하겠다, 제재를 하겠다, 통일을 하겠다, 사실 이거는 매년 나오는 이슈입니다. 뭐 신년 인사 때도 나오고요, 중국에서 정당 대회할 때도 반드시 나오는 이슈인데, 요게 사실 지금 와서 부각되는 거는 선거 때문에 부각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런 이슈는 쭉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대만 국내 언론을 보시면 제가 언론사 몇 군데를 이제 봤는데 요거에 대한 보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특히 이게 우리를 겨냥해서 하는 말이다라는 보도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좀 조용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이 반응이 없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그동안 차잉원 집권 이 시기에 꾸준히 군사력 을 대만에 제공을 하고 군사 협력도 하고 같이 이제 군사적으로 많은 이제 행보가 있었고요. 이제 작년에 12월 중순에 이제 미국 바이든이 시진핑을 만나면서 이제 시진핑에게 대만 이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식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동시에 미국은 대만에게 계속 무기 제공을 하고 군사적인 협력을 하는 것을 봐서는 이 아무래도 미국이 대놓고 간섭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애매하게 선거에 대해서 이제 관여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진당 즉 친미 쪽에는 주장하는 게 뭐냐면 계속 이제 국민당 친중에 대해서 너희들이 자꾸 이 중국이 이 선거를 개입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바이든의 행보는 어떻게 보면 민진당이 친미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죠, 국내에서.
이제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선거까지 열흘 남짓 남았는데 남아있는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현지에서는 얘기를 합니까? 현지에서는요,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아직 어느 당에다가 투표를 해줘야 될지, 요게 이제 중립적인 표가 꽤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분들의 행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들이 지금, 전략적 투표를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전략적 투표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어느 쪽이 이길지, 왜냐면 지금 굉장히 오차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이길지 이제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이번이 총통 선거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도 합니다. 그래서 대만으로 치면 이제 입법원 위원들 선거가 이제 동시에 있는데, 이번에 이제 아무래도 민진당인 친민 라이칭더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어렵게 이기겠다라는 관측이 나오고요. 심지어 이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과반석을 얻지 못하는 그런 이제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가 이제 2030 표심에 달렸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대만 대선도 2030 표심에 달렸다. 결국 이제 취업이나 집값 같은 경제 얘기가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이슈인데요. 이제 사실 차이잉원 집권, 특히 코로나 이후에 대만의 어떤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좋습니다. 실업률도 낮고요. 그리고 인당 GDP는 뭐 아시다시피 한국을 초과하는 그런 좋은 성적을 거뒀고요. 특히 이 외화 벌이가 거의 굉장히 최근에 많이 이제 외화가 유입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경제 숫자는 엄청 좋은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우리의 임금은 그래도 낮고 물가는 높고 집값도 높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명확하게 정책을 펼쳐줄 때 설명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청년 표심들이 굉장히 여기에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청년표가 사실은 이제 민진당인 친미보다 중립인 커원저 쪽에 지금 많이 이제 기울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커원저라는 사람 자체 스타일이 굉장히 직설적이고, 타이페이 시장을 역임했을 때 이 정책 같은 걸 펼칠 때 남놓치 안 보고요. 그냥 확확 해버리는 그런 이제 스타일이어서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되면 이분의 어떤 행동력 때문에 좀 더 경제 성장에 기여를 하지 않을까라고 2030들이 굉장히 표심이 흔들고 있고요. 실제로 민진당은 원래 2030들이 많이 표를 던져주고 있는 당입니다. 근데 이번에 커원저에게 많이 어떻게 보면 표가 넘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 2030들이 민진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표가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옛날에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뭐 반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거를 이제 책에서 역사에서만 배웠기 때문에 반중은 하지만 사실 그거에 대한 긴장감이라든지 경계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민진당이 이기더라도 글쎄요, 경제적으로 보복이 있을지라도 국내에서는 그렇게까지 요거를 큰 이슈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양안보다는 이분들은 지금 현재 더 경제 쪽에 더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경영학과 교수시니까요. 그래서 지금 타이완 경제는 지난 8년 동안 좀 괜찮았나요? 지지를 호소할 만큼 어떻습니까? 네, 각종 이제 경제 통계 수치를 보면 타이완 경제 성장률도 굉장히 높고요. 실업률도 낮고 지금 뭐 물가 상승률은 한국보다 낮고요. 근데 다만 하나 이제 집값이 굉장히 높은 거 하나 빼고는 경제 뭐 지표는 다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네. 자, 이제 열흘 남은 선거 저희가 지켜볼 때 어떤 것들을 좀 지켜보면 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이제 전략적 투표를 하는 이 표심이 어디로 갈지. 이분들이 이제 본인이 원하는 후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대세에 따라서 내가 표를 투표할지, 이게 이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고, 두 번째는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모든 이제 외신들이나 한국 기자분들은 다 총통 선거에 이제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국내에서는 타이완 국내에서는 이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국회의원 의석수를 과반을 가져가지 못할 경우에 아시다시피 많은 정책 같은 거를 펼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요 두 가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현지 다녀오신 뒤에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또 모셔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도 중국 내부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데, 만약에 민진당 후보가 당선이 되면 또 각을 세우고 그것 때문에 파생되는 미중 관계가 또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중국 입장에서는 국민당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 입장에서 대만이 중국의 영향력, 통제력 안으로 들어가면 미국이 얘기하는 소위 서태평양 작전, 군사작전, 영향력 발휘 이런 게 근본적으로 어려워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 대만이라는 섬의 위치가 일본 오키나와 열도에서 쭉 나와서 대만이 있잖아요. 그러면 미일 동맹도 운신의 폭이 훨씬 좁아들고 한미일 삼국 동맹도 운신의 폭이 좁아든다라고 미국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대만 대선을 둘러싸고 이게 미중의 대리전으로 중국이 원하지 않는 후보를 당선시키는 게 미국의 목적이 되는 거고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신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후보자가 당선이 되는 게 앞으로 양안 관계를 펼쳐가는데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사실 중국의 이러한 대대만 압박이 성공했다기보다는 실패한 게 훨씬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2000년도에 그 민주진보당 후보가 나왔을 때 물론 국민당이 분열이 돼 있었어요. 그때도 2명의 후보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중국의 총리가 주롱지 총리였습니다. 네. 주용기 총리가 만약에 대만 섬에서 민주진보당 후보가 당선이 되면 바로 전쟁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 후과를 대만 사람들은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긴장을 하고 무서워했다기보다는 할 테면 해봐라 라고 그래서 사실 몇 %가 옮겨갔죠. 그래서 사실 실패했습니다. 대만 사람들은 고민스러운 거죠. 지금 더 중요한 거는 먹고 사는 게 문제인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은 지속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알게 모르게 영향력 공작을 하고 있죠. 대표적인 것이 재작년이죠. 벌써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중국을 방문했고 대만을 방문했고 이 대만 방문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아주 고도의 군사훈련을 실시했고 대만 섬 전체를 에워싸는 미사일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군사기술도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언제든지 대만을 완전히 폭격하고 고립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타이완 선거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중 갈등이라는 쪽에서 한번 타이완 선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그 타이완 선거를 바라보는 중국의 시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사실은 그 중국과 대만 이 양안 관계에서 미국 요인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대만과 단교를 하고 중국과 수교를 했죠. 물론 이제 중국과 수교하는 모든 국가는 대만과 단교를 하라는 게 중국의 요구입니다. 1979년 1월 1일에 수교를 했고 그해 4월에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이 분명히 미국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대만을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라는 법을 하나 만듭니다. 그게 이제 대만 관계법이라는 법이에요. 이 대만 관계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미국은 하나의 중국과 하나의 대만이 실질적으로는 존재한다라는 정책을 펼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미국은 수교를 했는데 그 수교는 79년 1월 1일에 수의 수교 성명에 의해서 수교를 했죠. 그리고 72년에 닉슨이 방문하면서 또 공동 성명을 하나 냅니다. 그리고 1982년에도 또 성명을 하나 내요. 이걸 이제 중국이 늘 얘기하는 중미 간의 세 개의 연합 성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마다 계속해서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동의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맞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임을 인정했다. 그거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대만이 중국에 속한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은 하나의 중국의 대표가 당연히 중국이지만 대만도 있는 그대로를 놔둬야 된다. 이게 현상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중국에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했다고 얘기하는 거고
미국은 이게 우리의 하나의 중국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정책 사이에 분명히 괴리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난번 에이펙 바이든과 시진핑 정상회담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특별히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 선거에 개입하지 말고 대만 선거가 어떻게 끝나든 그걸 존중해줘라라는 표현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대만 문제를 대하라는 미국의 입장을 전달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79년 단교하고 나서부터 쭉 중국과 미국과 대만 간에는 실질적인 교류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차이잉원이라는 소위 민주진보당의 이 후보가 당선이 되고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이 됐단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걸은 거예요. 차이잉원한테. 그러니까 대만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몇십 년간 37년 만에 전화한 거거든요. 네. 이제 미국이 우리를 국가로 인정하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고 미국은 왜 전화를 했느냐. 트럼프가 대중 압박을 시작하면서 보니까 대만이라는 게 중국의 결정적인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겠다. 그러면 대만을 최대한 이용해서 중국을 압박해보자. 이러면서 사람들의 뇌리에 잊혀져 있던 대만이 이제 핵심 문제로 떠오르게 됐고 잘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은 남중국해라는 데를 둘러싸고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위에가 바로 대만 해협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남중국해의 제해권과 대만 해협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 입장에서 대만이 중국의 영향력, 통제력 안으로 들어가면 미국이 얘기하는 소위 서태평양 작전, 군사작전, 영향력 발휘 이런 게 근본적으로 어려워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 대만이라는 섬의 위치가 일본 오키나와 열도에서 쭉 나와서 대만이 있잖아요. 그러면 미일 동맹도 운신의 폭이 훨씬 좁아들고 한미일 삼국 동맹도 운신의 폭이 좁아든다라고 미국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79년 대만 관계법 때문에 대만을 지켜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저게 만약에 잘못되면 수많은 동맹국들에게 미국의 그 소위 신뢰도라고 그럴까? 네. 이런 게 결정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만 대선을 둘러싸고 이게 미중의 대리전으로 중국이 원하지 않는 후보를 당선시키는 게 미국의 목적이 되는 거고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신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후보자가 당선이 되는 게 앞으로 양안 관계를 펼쳐가는데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중국 스스로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 문제가 더 지금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입장에서도 중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 국민당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것이 대만 문제에 한숨을 돌리면서 국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훨씬 좋은 겁니다. 그러나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미국과 각을 세울 일은 더 늘어나겠지만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결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관리는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에이펙 지난번 회의에서 미중 간의 갈등이 존재하는 걸 인정하고 다만 그 갈등이 충돌로 비화되는 것은 방지하자는데 합의를 했기 때문에 중국 스스로는 미중 간의 갈등이 관리 모드로 들어갈 만큼 조금 완화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도 지금 아시다시피 11월까지 대선 때문에 외부를 신경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일단 국민당 후보가 당선이 되면 자신들이 안정적인 양안 관계를 가지고 가면서 국내 경제 문제에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고 국내 경제 문제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그게 대미 레버리지가 되는 거죠. 경제적으로. 이런 연장선상에서 국민당 후보가 되기를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를 바라보면서 많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게 미중 관계의 대리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는요, 대만 사람들은 여기서 뭐 무력 침공이나 이런 얘기들 우리가 뭐 펠로시 하원의장 방문 대만 이후에 많이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제로 전쟁이 날 확률은 굉장히 적다. 물론 우발적 충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런 선거를 바라보는 대만 사람들의 가장 큰 시각은 역시 민생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죠.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민진당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각을 세우면서 친미 친일을 하는데 국민당의 입장에서는 국민당 후보는 중국과 안정적으로 지내는 것이 대만의 장기적 발전에 유리하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유권자들은 어느 쪽에 하는 게 더 자신들의 민생의 미래에 더 유리할까라는 데 더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미중 대리전처럼 보이지만 대만 사람들은 민생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 이 점에서 문제가 있어요. 지금 민주진보당이라는 당은 요번에 만약에 자신들이 재집권을 하지 못하면 민주화 독재라는 프레임에서 대만이 중국과 협력하는 대상이 됨으로써 민주를 잃게 된다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민당은 만약에 중국이 원하지 않는 후보가 당선이 되면 전쟁과 평화의 변개점에 서 있는 거다. 근데 사실 이 두 가지 레벨이 같은 레벨은 아니잖아요. 그죠? 민주화 독재와 전쟁과 평화는 같은 레벨은 아닌데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항상 대만 선거는 지금 집권당인 민진당의 콘크리트 표가 한 30% 됩니다. 그리고 국민당도 한 25%가 돼요. 그러면 거꾸로 치면 한 45%가 부동표라는 거잖아요. 늘 이 부동표가 어디를 주시하느냐에 따라서 이 소위 정권이 바뀌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지금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천수이비엔이라는 후보가 집권을 했고 민진당이 그다음에 마잉지오 국민당 후보가 또 8년을 했고 차이잉원 민진당 후보가 또 8년 그 대통령이 8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순환 사이클로 보면 8년의 기회를 줬으니까 아마도 국민당이 찾아오는 게 이 민주적 정권 교체의 논리에 맞는다라고 국민당은 얘기를 하지만 그 말씀드린 콘크리트 표 플러스 제3당이 생겨버린 거예요. 네. 과거와는 다르게. 이러다 보니까 표가 분산이 되니까 아무래도 선거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마는 이런 3자 구도에서는 역시 집권당이 조금 더 프리미엄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미국의 대중 정책은 기존의 그 틀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소지가 생겼지만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도 중국 내부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데 만약에 민진당 후보가 당선이 되면 또 각을 세우고 그것 때문에 파생되는 미중 관계가 또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중국 입장에서는 국민당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인가요? 어제 오늘 아침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선 앞둔 대만 국방부가 이제 중국에서 계속 풍선이 날라온다. 그래서 중국 풍선이 민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 아니냐라는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이제 선거를 닷새 앞두고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실제로 중국이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압박을 가했을 때 뭐 실제로 효과가 있었나요? 이게 나름 중국의 선거 전략인가요? 이게 사실은 이제 그게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이제 중국의 선거 개입, 영향력 공작 문제 이런 건데요. 사실은 우리 뭐 4월 총선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일부는 걱정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중국의 이러한 대만 압박이 성공했다기보다는 실패한 게 훨씬 많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 2000년도에 그 민주진보당 후보가 나왔을 때 물론 국민당이 분열이 돼 있었어요. 그때도 2명의 후보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중국의 총리가 주롱지 총리였습니다. 네. 주용기 총리가 만약에 대만 섬에서 민주진보당 후보가 당선이 되면 바로 전쟁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 후과를 대만 사람들은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긴장을 하고 무서워했다기보다는 할 테면 해봐라 라고 그래서 사실 몇 %가 옮겨갔죠.
그래서 사실 실패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그럼 과연 어떤 식으로 대만에 대한 압박을 해야 되느냐. 무력만 가지고 하는 거는 도저히 안 되고 협박을 가지고도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급부적 상황에서 이 마잉지오라는 국민당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된 거예요. 그때는 나름대로 중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잘 유지해서 갔는데 이 ECFA라는 소위 이제 중국과 대만 간의 FTA입니다. 네. 1단계는 이제 뭐 농산물, 공산품 이런 거를 움직이는 거고 2단계가 이제 지재권이나 네. 이제 서비스업 개방인데 이 서비스업 개방 문제를 둘러싸고 대만의 학생들이 의사당을 점거하는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해바라기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바람에 다시 차이잉원 총통으로 넘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트와이스의 멤버였던 쯔위라는 친구가 청천백일기를 흔들었잖아요. 대만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가로 인정하고 있는 나라가 13개 나라밖에 안 됩니다. 물론 차이잉원 총통 초기에는 24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13개만 남았는데 중화민국 국기를 흔들으니까 이거야말로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가 아니냐라고 해서 또 강력한 압박을 대만에 가했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대만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럴 때 또 몇 퍼센트가 옮겨가서 오히려 차이잉원이 당선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줬단 말이죠. 재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선 때도 당시 그 국민당의 한고위라는 후보한테 계속 20% 이상 밀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잘 아시는 홍콩 사태가 난 겁니다. 네. 송환법 사태, 뭐 그래서 송환법은 미뤄졌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안법 뭐 이런 거가 나왔잖아요. 그때 캐치프레이즈로 이 차이잉원이 선택한 게 지금 홍콩의 상황을 봐라. 일국량제 한다고 저러더니 결국 저렇게 되지 않냐. 모든 주권을 중국한테 다 뺏긴다. 그렇다면 중국으로부터 멀리 가는 게 우리가 탈중국을 하는 게 우리가 살 길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때 나온 표가 바로 내일의 대만이 바로 오늘의 홍콩이다. 이것 때문에 뒤집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차이잉원이 또 당선이 됐습니다. 지금 요 시기는 민주진보당과 국민당이 말씀드린 대로 민주냐 독재냐 전쟁이냐 평화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고 있는데 대만 사람들은 고민스러운 거죠. 지금 더 중요한 거는 먹고 사는 게 문제인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은 지속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알게 모르게 영향력 공작을 하고 있죠. 대표적인 것이 재작년이죠 벌써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네. 중국을 방문했고 대만을 방문했고 이 대만 방문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아주 고도의 군사훈련을 실시했고 대만 섬 전체를 에워싸는 미사일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군사기술도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언제든지 대만을 완전히 폭격하고 고립시킬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그다음에 대만 해협국이 대만과 중국을 가운데 흐르는 바다가 대만 해협인데 이게 한 135km밖에 안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중미가 수교를 하면서 암묵적으로 그러면 대만과 중국이 서로 다른 정치 실체인데 중국이 인정을 하지 않더라도 통치력이 안 미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중간선이라는 걸 걷단 말이죠. 그게 대개 한 70km 정도에서 거졌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실질적인 영해의 역할을 해서 거기는 침범을 서로 안 하는 것이 불문율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로 중국의 군함과 항공기들이 군용기들이 상시적으로 중간선을 침범하는 중간선이 무력화된 거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네. 모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찰풍선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대만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는 것은 실제로 무력을 사용하거나 이러면 말씀드린 중미 관계 특히
그 미국의 대대만 지원 그리고 재작년에는 타이베이 법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대만을 지원해 주겠다는 법을 미국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섣부른 대만 무력 사용은 미중 간의 충돌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벌어지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중국이 강력한 국력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대만을 압박하는 건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 이제 대표적으로 심리전, 여론전 뭐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하이브리드전이라고 네네. 얘기하는 이런 걸 통해서 대만 사람들의 저항 의지를 억누르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계속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두드러지게 하면 대만 사람들이 반발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수위를 조절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국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결국 대만 사람들은 미중 갈등 자체보다는 그걸로 인한 민생 경제에 미치는 그렇습니다. 영향에 더 관심이 네.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중국이 최근에 자신들이 좋아하는 후보가 되지 않으면 경제 제재를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먹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것도 아닌가요? 사실은 이제 대만은 여전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우리보다 훨씬 높죠. 우리가 뭐 25%에서 20%까지 떨어졌다 그러는데 대만은 실질적으로는 거의 50%에 육박을 합니다. 아주 더 비근한 예로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또 중국과 대만이 사이가 안 좋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대치 상태에 있을 만큼 떠들면서도 사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대만은 세계적인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대만은 국제사회의 통계에 잘 안 잡히죠. 그런데 2000년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다 마이너스 성장했을 때 중국만 1.9% 성장을 했고요. 그 해에 대만은 4.6%를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의 대부분이 어디서 나왔냐면 대만이 중국에 반도체 팔아서 나오는 수익입니다. 반도체 특히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이 되면서 봉쇄 경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수요가 엄청나게 PC 수요라든가 이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중국이 봉쇄를 하면서 이 소위 경제 관계가 이 공급망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기면서 대만에 의존한 케이스가 생겨버린 거고 어려운 가운데 대만은 그걸 기화로 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용적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게다가 이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ECFA라는 게 그게 이제 주로 대만의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가고 이제 뭐 전자 제품 교역도 많이 하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만의 농산물을 중국이 안 사가면 사실은 판로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경제 제재라는 게 그런 쪽에서는 가능하지만 사실은 반도체 제재는 할 수가 없죠. 반도체는 자신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나오던 간에 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다양한 형태의 압박과 이걸 할 수는 있지만 본격적인 이 어떤 경제 제재는 자신들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 못할 거다라는 거를 알고 있고 특히 대만 같은 경우는 반도체라는 구조가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원천 기술과 일본의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그다음에 한국과 대만의 제조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한 축입니다. 물론 여기에 뭐 네덜란드의 ASML도 있고 뭐 다양한 데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네 군데 이걸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는 G4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동맹은 아니다. 그리고 뭐 반도체 공급망 협의 정도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TSMC 같은 데는 남경에도 공장이 있습니다. 중국 남경에도 공장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사실은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중국에 공장이 있잖아요. 이 대만 TSMC 같은 경우는 유럽에도 공장을 세우고 있고 일본에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다각화하고 있는 거죠. 중국의 압박을 벗어나는 길은 대만 제조력의 국제화
그다음에 지금 차잉원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것도 중국의 압박을 벗어나려면 대만 문제를 국제화해서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이 경제 제재 때문에 대만이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기는 쉽지 않다. 지금 뭐 여론조사 결과는 그렇지는 않은 것 네. 같은데요. 그 뭐 열어봐야 되는 게 선거긴 합니다만은 그럼 반면에 미국은 그러면 지금 타이완 선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고? 미국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이 중국적 색채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게 1번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중국 때리기가 미국 내에서 표를 얻고 또 국제사회의 리더로서 기능하는데 훨씬 좋은 방식이라는 것을 미국은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각을 세우는 민주진보당 후보가 되는 것이 대중 전략을 펼치는데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번 선거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대통령 총통만 뽑는 선거가 아니고 입법위원 선거랑 같이 합니다. 투표지가 3장이에요. 또 하나가 정당 투표가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 하면 총통이 예를 들어서 민주진보당이 되고 지금 국회 같은 경우는 국민당이 더 앞서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134석인데 과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과반이 안 되면 누군가 연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 연합의 대상이 바로 지금 후보를 사퇴하지 않고 단일화 협상에 실패한 민중당의柯원저라는 후보예요. 그럼柯원저 후보는 왜 이렇게 계속 남아 있느냐? 정당 투표에서 5% 이상의 득표율을 받으면 비례대표를 배정받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끝까지 남아서 정당 자기가 총통이 안 되더라도 정당 투표에서 뭐 10% 이렇게 얻으면 캐스팅 보드가 아니라 10석 이렇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양당 정치 구도에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국민당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총통은 지금 뭐 2, 3% 앞서가는 걸로 계속 나옵니다. 사실 2, 3%는 오차범위이기 때문에 개표를 해봐야 하는 거지만 제가 말씀드린 콘크리트 표가 있고 이게 어차피 과반수가 안 넘는 데서 결정이 된다면 지금까지는 민주진보당 후보가 약간 유리한 건 확실해요. 그러면 그거를 상쇄할 수 있는 국회 입법위원을 과반수를 한다면 어느 정도 균형이 되는데 과반수도 못 얻고 이거를 뺏기면 상당히 국민당으로서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 국민당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는 중국한테 타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미국은 그렇게 가는 것이 대중 전략을 펼치는데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결국은 기존의 소위 친미 친일 노선을 계속 강조하는 이거의 근저는 탈중국입니다. 중국의 색채를 지우고 친미 친일을 해야 한다라는 소위 민주진보당이 미국으로서는 대중 전략을 펼치는데 훨씬 유리한 그런 구조인데 이게 사실은 이 새 후보가 말은 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각을 세우고 이럴 거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새 후보의 공통점은 현상 유지입니다. 네. 민주진보당의 후보도 현상 유지고 국민당 후보도 현상 유지고 민중당 후보도 현상 유지예요. 무슨 말씀이냐? 다만 중국이 볼 때는 독립지향적 흐름을 가지고 가면서 현상 유지를 하는 후보와 그래도 잘 지내겠다,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는 현상 유지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중간 노선을 선택하는柯원저 후보가 있는데 지금柯원저 후보 같은 경우는 세간의 평가가 중도 없는 중간 노선이다. 이 색깔이 없어졌다. 가운데서 너무 양쪽 그걸 보면서 살아남으려고 너무 이상한 정책도 없는 선거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 정치의 극한 대립에 지친 2030, 3040들은柯원저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단 말이죠. 그 여론조사라는 거는 이제 열흘 전까지밖에 공표를 못하게 돼 있고 네. 지금은 안 나와 있는데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보면
그래도 한 15%는 충분히柯원저를 지지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15%의 지지라는 거는 굉장한 지지거든요. 더 넘을 수도 있고요. 20%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이거는 중국, 미국 누구도 이 대중 전략이나 대미 전략을 펼치는데 적절하지가 않은 그런 숫자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제 대만이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나름대로의 독자성을 확보하느냐. 이거는 또 다른 숙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 이후가 더 문제다. 갈라진 이 사회의 봉합도 그렇고요. 또 이 역학 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게 오히려 더 큰 문제다라고 대만의 많은 정치학자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柯원저 후보가 만일에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되면 친미다, 친중이다 말할 수 없는 애매한 상황이 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들이 협력할 수 있는 문제는 당을 가리지 않고 사안별로 협력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벌써부터 그게 어떤 판단이 될지는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진당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이柯원저 후보와 국민당, 그러니까 민중당과 국민당이 연합을 해서 의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대로 안 갈 수도 있고요. 국민당이 펼치고 있는 정책이나 뭐 안정성 이런 문제도 의회가 만약에 과반이 안 되면 그러면 민중당과 이 민진당의 연합으로 인해서 또 좌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은 앞으로 대만의 정국은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그때 중국에게 혹시 새로운 빌미를 줄 수도 있다라는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하겠다. 무력 침공을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한 조건이 원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만이 독립하는 경우, 독립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대만 문제에 외세가 개입하는 경우에는 자기네가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예를 들어서 대만이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하는 경우, 대만의 해외 군대가 주둔하는 경우 뭐 이런 걸 몇 가지 추가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대만 섬 내에서 동란이 발생할 경우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 근데 뭐가 동란이고 섬 내에서 동란이 발생하는 거에 기준이 전혀 없어요. 그럼 중국이 그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막 세 당이 예를 들어서 이전 투구 싸움을 하고 어지러워지고 막 이러면 야 이건 대만이 동란이야. 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빌미를 줄 수 있다는 데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죠. 다만 전면전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렵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겁박이라든가 아주 지속적인 그 군사훈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소위 대만 사람들이 대만에 대한 믿음감, 신뢰감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대만 사회를 근저에서부터 와해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중국의 하이브리드 전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중간에 트럼프 대통령 얘기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미국 대선에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당선이 된다면 타이완 문제는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그럼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이건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뭐 잘 아시다시피 아메리카 퍼스트에다가 미국 제일주의에다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걸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고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라는 네. 그 소위 캐치프레이즈를 이번에도 쓰고 있습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는 미국이 돌아왔다. America is back이라는 걸 썼고 미국이 세계를 다시 리드한다. 이 표현을 사실은 동의어입니다. 사실상의 동의어죠. 미국이 세계를 이끌고 간다라는 건데 다만 뭐가 다르냐 하면 트럼프는 국제사회건 뭐건 모든 거를 1대1로 상대합니다. 그런데 바이든은 왜 미국이 그걸 다 책임을 지느냐. 나와 생각과 가치가 같은 사람들을 규합해서 이게 이제 민주동맹이라는 거죠. 국제 규범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압박을 하자. 그래서 그 중국 대 국제구도
국제사회의 대립구도를 만드는 게 바이든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우리가 왜 n분의 1이 돼서 거기에 나서서 그런 국력을 소비하느냐. 1대1로 얘기하면 되지. 대만 문제 우리한테 유리하면 우리가 행동을 하면 되지. 그거를 모든 나라를 끌어들이고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만이 핵심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 계속하면서 같이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대만이 어떻게 보면 알아서 해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바이든보다는 국제 규범을 가지고 접근하는 바이든보다는 1대1로 접근하는 트럼프가 훨씬 상대하기가 좋은 거죠. 그 트럼프 얘기를 듣고 우리가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규범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게 대표적으로 IPEF 같은 공급망 협의체잖아요. 트럼프가 공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당선되면 첫 번째 할 일이 IPEF에서 탈퇴하는 거다. 그거를 옛날에도 했었어요. 오바마가 만들어 놓은 TPP에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탈피했잖아요. 네. 내가 왜 11분의 1이 되느냐. 나 혼자 하면 내가 갑인데. 그래서 우리하고도 전부 어떻게 했어요. 1대1로 해서 뭐 방위비를 분담금을 5조 내라. 일본에다는 50조 내라 막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바이든이 되면서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이 되면서 그게 이제 사라졌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바이든이 트럼프가 다시 당선이 된다면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우크라이나 우리가 왜 지원해줘? 이스라엘 하마스 알아서 하라 그래. 라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도 미국이라는 뒷배를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된다면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다만 미국도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죠. 미국이 뭐 대통령 혼자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은 대표적인 의회 정치 국가이기 때문에 의회에서의 다 합의와 이런 걸 통해서 가야 되지만 어쨌든 트럼프가 되면 지금 바이든 같이 민주 가치 동맹 이런 걸 강조하는 흐름에서는 조금 벗어나갈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강조하고 있는 이번 선거는 민주와 독재의 싸움이다. 네. 에서 민주가 대만에서 자기가 총통이 돼서 당선이 되더라도 중국과 미국이 타협을 하는 독재가 나오면 그거는 이제 독재로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둘이서 알아서 압박을 하는 거니까. 미국이 지금 바이든처럼 대만을 안 밀어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생기니까 사실은 라이칭더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죠. 사실 미국 내부에서도 고민이 많고 전 세계적으로도 고민입니다. 지금 트럼프와 바이든의 리턴 매치에서 트럼프가 다시 재집권을 이길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그 파장의 폭과 범위를 사실은 예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 점에서 지금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이 양안 문제, 대만 해협 문제는 더 복잡해질 개연성을 가지고 있고 트럼프의 소위 평소 행태나 이런 걸로 봐서는 소위 바이든처럼 대만을 지원해 줌으로써 세계 평화를 수호하겠다. 적어도 이런 얘기는 안 내놓을 거다라는 게 지금 이제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 그럼 이번 타이완 선거에서 어느 쪽이 이기느냐와 대만 해협 그거는 어떻습니까? 민주진보당 후보는 대만 독립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만에 대한 상시적 위협 그게 뭐 실질적인 공격이나 이런 걸 하지 않더라도 상시적 위협의 빈도와 강도는 훨씬 더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당 후보가 된다면 안정적인 대만 관계, 대중국 관계를 통해서 대만의 발전을 도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게 92년에 합의한 하나의 중국에 대한 동의를 하잖아요. 근데 민주진보당은 하나의 중국 자체를 거부하는 당입니다. 중국은 애초부터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대만은 대만대로의 위치가 있는데 왜 이거를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전제가 잘못된 거죠.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는 것이 양안 교류의 출발점이라고 얘기하는데 민주진보당 그걸 안 한단 말이죠. 안 하니까 대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려고 그러는 독립분자들이라고 공격을 하는 거고 국민당은
적어도 안정적인 양안 관계를 통해서 대만의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얘기하니까 그 점에서는 각을 세울 게 훨씬 덜한 거죠. 그 예전보다는 어쨌든 그런 폭도 좀 완화됐어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 전에 후보자들은 뭐 대륙에서 왔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3명 후보자는 전부 대만 출신이에요. 대만에서 낳고 자란. 그러니까 당은 다르지만 옛날만큼 뭐 우리가 본토 뿌리가 본토에 있다 이런 건 아무래도 좀 약화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대만 사회도 지금 1949년에 대만으로 장제시 당시 국민당 정부가 옮겨온 거잖아요. 그러면 73년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태어난 사람도 73살인데 그때 옮겨오신 많은 분들은 자연적 생을 마감했고 그러면 대만의 정치 지형도 바뀐 거죠. 그러면 국민당도 과거와 같이 대륙 수복 이런 걸 가지고는 지금 얘기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당도 정책이 바뀐 겁니다. 안정적인 대중국 관계를 통해서 대만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현상을 유지하는 데 목표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물론 민주진보당도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 목표는 뭐예요? 대만 공화국을 세우는 게 궁극적 목표예요. 다만 그 얘기는 할 수가 없죠. 왜? 민주진보당의 당의 강령에 보면 제2조에 민주진보당의 설립 목표는 왜 우리가 당을 만들었냐. 대만 공화국 건국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대만 공화국이라는 건 중국에서 떨어져 나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해놓으면 그게 바로 독립에 준하는 행위고 실질적인 독립 행위니까 무력 침공의 빌미를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천수이비엔이 당선됐을 때도 해외 미국에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독립 선포 안 하냐. 그랬더니 우리는 이미 독립된 국가다. 뭐하러 선포하느냐. 이미 독립 행위를 하고 있고 우리가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직접 투표에 의해서 이렇게 뽑고 외교권도 가지고 있고 군사력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데 국가 통치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가 어디에 속한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서로 실체를 가지고 있는 국가 통치 행위를 하는 국가로 인정을 해달라는 것이 대만의 생각이란 말이죠. 네. 민주진보당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 어떻게 이 서로 귀결점을 찾느냐가 핵심인데 중국이 볼 때는 민주진보당은 독립주의자들이에요. 다만 국민당은 92년도에 컨센서스 하나의 중국에 동의를 하고 물론 각자가 표현하기로 했지만 어쨌든 중국은 하나다라는 데는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떨어져 나가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의 소위 국민당 후보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인 양안 관계를 자신들도 끌고 가는데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은 시간은 중국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장기적으로 가면 결국은 자연스럽게 올 거다. 그래서 무력 침공보다는 자연스러운 흡수. 이쪽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무력으로 침공을 하면 물론 변수가 다양하지만 물론 이제 중국이 이긴다는 법은 없어요. 뭐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도 알지만 그러나 대만이 중국을 이길 기회는 더 없잖아요. 그렇죠? 네. 타격은 입힐 수는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그런 상황은 안 일어나야 된다라는 전제를 놓고 본다면 결국은 중국은 우리가 경제력도 세지고 안정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대만을 복속시킬 수 있고 흡수할 수 있다는 생각을 오히려 더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대만 경제 얘기할 때는 반도체 TSMC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텐데요. 이번 미중 갈등을 포함해서 동북아 정세 측면에서 이번 타이완 선거와 TSMC 반도체 산업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네, 사실 TSMC는 민간 기업이죠. 민간 기업인데 1987년에 설립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실질적인 국용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그렇죠? 갑자기 그 신주라는 신주과학공업단지의
대규모의 공장 부지와 그럼 정부가 굉장히 많이 그 지원을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세계적인 파운드리 업체가 됐고 TSMC뿐만 아니고 UMIC라는 또 파운드리 회사가 둘이 합치면 거의 80%에 육박하는 파운드리 역량을 가지고 있죠.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부에서는 대만을 점령하면 TSMC가 중국계 될 거라서 한다라고 그러는데 공장 껍데기만 점령하면 뭐합니까? 그거는 뭐 전혀 이제 있을 수 없는 생각이고요. 실질적으로 중국이 지금은 TSMC의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중국이 지금 뭐 40나노, 60나노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고 이거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20나노 이하, 특히 미국 상무부가 규범하고 있는 14나노 이하는 중국 내부에서 못 하잖아요. 얼마 전에 화웨이가 7나노 뭐 반도체를 탑재했다가 알고 보니까 아니다 기다 막 이게 말이 많았잖아요. 아직 그 능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당분간은 이 하이엔드 반도체는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의 입장인 거죠. 그렇다면 대만도 중국에 대해서 나름대로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이게 뭐 점령을 해서 해결이 되거나 이런 문제는 전혀 아니고 다만 이 대만 해협 양안 간의 갈등이 첨예화되면 미중 갈등도 첨예화되게 돼 있고 그렇다면 지금 미국과 같은 뭐 한 배에 탔다고 그러기는 뭐하지만 미국 편을 들고 있는 많은 나라가 중국과 각을 세워야 되는 이 구조가 더 확산되는 거죠. 그렇다면 뭐 지금도 소위 미중 사이의 진영화 줄 세우기가 되고 있다. 우리만 고민하는 게 아니고 많은 국가들이 고민하는데 이게 더 극렬화된다면 결국 많은 국가들이 각자 도생, 보호주의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대한민국 같이 여러 원자재를 조합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세계로 수출해야 되는 통상 국가들은 상당한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원자재가 부족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지금도 당장 중동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란이 위협하잖아요. 호르무즈 해협 문제 생기면 말레카 해협 못 들어오죠. 남중국해 통해서 대만 해협으로 와서 우리한테 석유가 오는데 원유가 이 루트가 다 끊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지구촌 어디에서든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전부 다 미중 간의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고 미중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면 이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는 수많은 국가들에게는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우선 경제적으로 하나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군사 안보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 대만 해협에서 군사 충돌이 혹시라도 생기면 한미가 동맹이잖아요. 그다음에 미일도 동맹입니다. 한국에는 평택에 미군 기지가 있고요. 일본은 8개의 기지가 있어요. 육해공 기지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만 해협에서 문제가 생기면 동맹국으로서 일정 부분 미국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뭐 지상군은 안 가더라도 공군력이 간다든가 뭐 여러 가지 도움을 요구하면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김정은 북한의 오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전면전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도발이라든가 이 상시적인 도발 또는 우발을 가장한 도발 이런 걸 통해서 한반도가 안보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대만 문제 그다음에 이 양안에서의 어떤 충돌 이거는 사실 한국과 직결돼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 정부가 현상 변경 반대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는 데 대해서 반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사실 거기에는 북한에 대한 것도 있죠. 북한이 핵이나 이런 거 미사일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뭘 실험을 하고 도발을 하는 것도 한반도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국제주의적 원칙에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절대로 뭐 중국에 대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간섭한다거나 그런 면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만 해협 문제, 양안 문제
좀 더 깊게 봐서는 남중국해 문제까지 사실은 우리와 매우 직결돼 있는 문제. 다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거기에 관여를 하거나 그러기는 어렵죠. 그래서 국제주의적 원칙에 따라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라는 그 원론적인 메시지를 계속 낼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철저하게 안전보장, 그다음에 공급망 확보 이런 데 대해서는 계속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타이완 선거 미칠 수 있는 영향들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저 이번에 타이완 선거 때 타이완에 가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선거 당일날 네. 예, 한번 가서 좀 보려고 합니다. 네. 어떤 상황인지. 네, 저희 다녀오셔서 한번 다시 네, 설명해 네.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당장 전쟁이 발발된다라고 보고 있는 건 아닌데요. 아까 서두에서 블룸버그 보도를 또 같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발생하게 될 경우에 어떠한 경제적인 여파가 생길 수 있다라는 기사들이 속속들이 블룸버그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것들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타이완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당연히 자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친미 성향의 민진당이 당선될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대만 입장에서는 지금 이미 중국과의 비중을 많이 줄여놨고 그다음에 미국에서의 어떤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여기서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친중파인 국민당이 당선될 경우에는 중국의 수출을 대만이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가 여기서 더 나빠지거나 좋아지거나의 그림은 조금 더 어찌 보면은 후순위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식 관점에서는 이게 저희가 전통적으로 봐왔던 사이클이랑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무력 충돌이라는 게 가장 우선순위에 제가 보기엔 들어올 수 있는 이슈가 되기 때문에 무력 충돌이 앞으로 빈도가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주식은 조금 좋아지는 방향성을 나타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만 총통 선거 결과에 따라서 경제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분석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표를 하나 보시겠는데요. 대만 총통 선거 이후 주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정리된 표입니다. 네, 주식이 어떻게 되고 경제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또 대만 해협 충돌이 어떻게 될지에 관한 표인데요. KB증권에서 만든 표입니다. 오늘 이 표로 얘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표를 만드신 박수현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대만 선거에 따라서 주식, 경제, 타이완 해협 뭐 이런 상황이 바뀔 거라는 보고서를 쓰신 건데 일단 먼저 주식이랑 경제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사실은 변수가 너무 많은 사안들이라 딱 하나로 무자르듯이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은데 제가 정리한 어떤 근거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주식은 결론이 드러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순서를 짚어서 말씀드리면 1번 가장 우선순위가 중요한 건 저는 이제 국방이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1번은 국방, 2번이 경제, 네. 1, 2번의 영향력에 따라서 3번의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된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 네. 거기에 따라서 이 표를 좀 정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경제적으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친미 성향, 지금 집권 여당인 민진당이 당선된다고 했을 때 중국 관점에서는 사실은 어찌 보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이 대만의 어떤 영향력이 작아진다고 해서 그들이 중국 자체의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건 아닌데 대만이 중요한 도구로서 활용되는 게 있죠. 반도체. 그러니까 중국이 반도체를 이렇게 본인들이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올리는 데에서 대만에서의 어떤 협력과 상호적인 영향력들을 좀 강화하고 싶은 노력들을 중국이 계속 하고 있는데 친미 성향의 차잉원 총통도 여기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모습을 보여왔었고 여기서 한층 더 강경한 입장인 라이칭더 후보가 된다고 하면 지금 중국이 그리고 있는 반도체 국산화에서 대만과의 협력은 사실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림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중국은 이제 부동산 같은 전통 인프라가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는 새로운 인프라, 신형 인프라를 하려고 하고 네. 여기서 데이터 센터 여러 가지 AI 기능들을 보강하기 위해선 반도체가 당연히 빠질 수 없는 요소이고 이 그림에 조금 차질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중국 경제를 좀 말씀드린 거고요. 대만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친미 정당이 당선이 되면 어찌 보면 경제가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대만이 원래는 대중 수출 비중이 30% 정도였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굉장히 빠르게 대만이 대중 수출을 줄여가면서 가장 최근자로 지난해 12월자 데이터를 보면 미국과 중국이 역전됐습니다. 네, 그래서 대만의 대미 수출이 21.3%로 대중 수출의 20.7%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친미 정당인 민진당이 당선이 된다고 하면 이 그림이 고착화되면서 대만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좀 나쁘지 않은 그림이 오히려 좀 전개될 수 있겠다. 주식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톤을 여기서 정리해드린 이유는 어쩔 수 없이 주식은 불확실성이라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네. 근데 민진당은 아무래도 중국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정당이기 때문에 대만 해협에서 실제로 올해 지난해 대비해서 충돌 빈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내년에도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질 거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올해 주식을 대입해서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식은 항상 미래의 가치를 현재에 반영을 하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앞으로 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사실상 대만의 주식시장을 좀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진당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에는 뭐 이런저런 걱정거리들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지금도 민진당 아닌가요? 생각해 보면은 그게 더 악화될 거다라고 전망하는 특별한 이유들이 좀 있습니까? 일단은 차잉원 현 총통 대비해서 라이칭더 지금 대통령 후보가 조금 더 강경하게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압박을 이행하면서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된다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중국과의 경제적인 충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무력적인 충돌이 좀 더 야기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상당히 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친중인 국민당이 될 경우에는 그 반대의 효과가 나타난다. 지금 표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친중파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국민들을 설득하는 가장 1번이 대만 해협에서 평화를 추구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중파인 국민당이 당선이 되면 실제로 연초 이후에 중국이 정찰 풍선 같은 걸 대만에 또 계속 보내면서 군사적인 긴장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안정되면서 물론 전쟁이 당장 발발한다 뭐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가능성이 높아지면 주식 관점에서는 이건 어찌 보면 0 아니면 1 여기 중간에 있는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사태가 발생되면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감이 고조될수록 주식에 대한 어떤 선호도는 좀 낮아질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친중인 국민당이 당선되면 상대적으로 주식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경제는 친중파가 당선이 되면 좀 복잡해지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자로 대미 수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대미 수출이 줄어들면서 중국이 얼만큼 지금까지 줄여들어왔던 대중 수출을 늘려줄 것인가. 그러니까 대만에서 수입을 얼만큼 늘려줄 것인가에 따른 퀘스천 마크가 붙는데요. 중국이 올해 경기가 굉장히 좋냐라고 질문을 주신다고 하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다만 중국이 올해 발표한 정책들 중에서 좀 눈여겨볼 부분이 뭐냐면 지난해에 발표한 게 올해 적용이 되는 건데 추경을 발표하긴 했습니다. 1조 위안 추경을 발표를 하면서 전통 인프라 투자를 막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필요한 여러 가지 품목들 중에 뭐가 들어가냐면 석유화 기계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품목들이 있는데 이게 중국과 대만이 협약을 맺고 있는 ECFA라고 하는 협정이 있습니다. 이게 상호 간에 필요한 여러 가지 품목들에서 관세 혜택을 주는 협정인데요. 여기에 이 품목들 비중이 높고요. 이런 것들이 대만에서의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는 있겠다. 그래서 대만 경제에는 사실 장기간 뭐 IRA 법안 같은 게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장기 시점으로는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단기간 정말 올해와 내년 주식을 봤을 때는 경기가 나쁘지 않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미국이 엄연히 경제 제재를 반도체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국민당이 된다고 해서 TSMC나 뭐 또 다른 타이완의 회사들이 뭐 중국이랑 편하게 협력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이거를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기는 어렵지만 지금은 완전히 차단되어 있던 거에서 조금은 완화되는 그림을 기대할 수는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미 차잉원이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왔지만 중국과 협력을 하고 있던 대만의 반도체 회사들이 여러 곳이 꽤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대만 안에서 조사가 좀 착수가 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친중파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장적 기조로 갈 가능성은 있는 거죠. 민진당과 국민당이 당선되는 당선 여부에 따라서 주식과 경제가 어떻게 긍정 부정일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정리를 해보면 친미 성향의 민진당이 당선될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대만 입장에서는 지금 이미 중국과의 비중을 많이 줄여놨고 그다음에 미국에서의 어떤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여기서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주식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주식을 대입해서 본다고 하면 기업 이익이랑 좀 연결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기업 이익이 여기서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당연히 주식에도 좋아야 되는 건 맞지만 다음에 좀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PER이라고 해서 심리적인 요소를 보셔야 되는데요. PER 관점에서는 이런 무력 충돌, 앞으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가능성 같은 것들이 영향을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요소이고 이런 것들은 PER이 기업이익, 심리가 사실 기업이익 대비해서 변동성이 좀 훨씬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주가를 끌어내릴 수 있는 요인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주식은 경제랑 좀 아이너리하지만 반대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게 민진당에 당선됐을 때 좀 시나리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친중파인 국민당에 당선될 경우에는 중국의 수출을 대만이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가 여기서 더 나빠지거나 좋아지거나의 그림은 조금 더 어찌 보면은 후순위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식 관점에서는 이게 저희가 전통적으로 봐왔던 사이클이랑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무력 충돌이라는 게 가장 우선순위에 제가 보기엔 들어올 수 있는 이슈가 되기 때문에 무력 충돌이 앞으로 빈도가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주식은 조금 좋아지는 방향성을 나타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이완 하면 반도체니까요. 또 반도체만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반도체 움직임이 조금 달라질까요? 뭐 우리나라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네, 반도체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과의 관계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대만에서 가장 큰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요 수출국이 어딘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것도 사실 역전된 게 맞습니다. 원래는 중국으로 나가는 비중이 상당히 압도적이었는데 비중이 미국으로 최근에 좀 많이 트랜스퍼해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대만도 미국의 IRA 법안에 적용해서 사실 중국과 무역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민진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지금 그러니까 최근까지 나온 그 서베이 결과로는 가장 높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로 추정해 보면 사실 반도체에서 대미 수출이 대만에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시장이랑 좀 연결해 본다고 하면 조금은 아쉬운 측면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대만과 미국 사이에 이 반도체 협력이 강화될수록 물론 우리가 여기서 절대적인 영향력이 약하다라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좀 약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좀 우리나라 시장이랑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민진당, 그러니까 친미 성향의 라이칭더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만 내에서 TSMC의 캐파 증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생산 기지를 밖으로 빼지 않고 대만 안에서 더 확충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결국 대만은 반도체에서 무역 흑자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잘하고 있던 분야의 역량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게 라이칭더 후보의 입장인 거고요. 반대로 지금 친중 성향인 국민당 같은 경우에는 TSMC, 그러니까 반도체의 생산 기지를 대만 밖으로 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덧붙이는 설명들이 뭐냐면 반도체의 임금이 압도적으로 대만 내에서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타 산업 대비해서 이 형평성이 어긋난다라는 점으로 좀 국민의 민심을 건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밖으로 빼면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나머지 산업에 대한 혜택에 좀 평행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어찌 보면 국제정치적인 거, 그다음에 국방과 또 같이 연결이 되는데 친미 성향의 민진당 입장에서는 국방 전략을 미국이랑 거의 한 몸으로 간다라는 정책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TSMC가 대만 안에 영향력이 생산 기지가 커질수록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의 국방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는 여지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친중파 같은 경우에는 반대의 입장을 표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산 기지를 대만 안으로 가져갈지 밖으로 가져갈지에 차이가 좀 생긴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타이완 해협의 긴장감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 거다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나요? 당장 전쟁이 발발된다라고 보고 있는 건 아닌데요. 아까 서두에서 블룸버그 보도를 또 같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발생하게 될 경우에 어떠한 경제적인 여파가 생길 수 있다라는 기사들이 속속들이 블룸버그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것들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타이완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당연히 자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타이완과 우리나라의 큰 유사점이라고 하면 수출의 비중이 GDP에 상당히 높다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물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해상로가 막히게 되는 거고 해상뿐만 아니라 사실 육로나 여러 가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는 네, 사실 민진당이 당선된다고 하면 타이완 해협에서의 어떤 긴장감과 이런 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부정적인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미중 갈등이 이젠 초입부에서 조금씩 중반부로 들어오는 과정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무력 충돌, 죄송해요. 앞에 있었던 게 그 무역 충돌에서 조금씩 무력 충돌로 갈 수 있겠다라는 시나리오들이 전개되는 게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만이 중간에 트리거가 된 거고 결국은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화되고 있는 게 네, 대만에서의 무력 충돌로 야기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연결점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해 주신 블룸버그 기사를 바탕으로 한 표입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주요국 GDP 충격 전망인데 한국이 마이너스 23.3이라고 나오는 바람에 퍼센트라고 나오는 바람에 오늘 이게 계속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수출 기여도가 어디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만들어졌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대만은 수출 기여도가 여기서 가장 높게 형성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 만약에 충돌이 발생된다고 하면 받을 데미지가 큰 국가로 형성이 되어 있어 대만, 그다음에 우리나라, 중국은 놀랍게도 사실은 내수 비중이 거의 미국과 유사하게 GDP 안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 국가여서 지금 3순위로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미국 이렇게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봐도 전쟁이 발발됐을 때 어떠한 영향이 미칠 건지는 우리나라가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갖는 측면이 있어요. 물론 지리적으로도 가깝지만 아까 보셨던 표처럼 경제적으로도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사실 우리나라는 꽤 높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외신에서 조금 더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것 대비해서 우리나라에서 더 빈도가 높게 나오는 부분도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친중파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 일단 대만이 계속해서 해왔던 여러 가지 국방 관련되는 정책 중에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국방 관련되어 있는 예산 비용을 계속 늘리는 거에 있어서는 속도가 좀 더뎌질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국민당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를 어디로 돌리냐.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가 아닌 다른 산업의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던 쪽으로 예산에 좀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대만이 원래는 의무 군 복무 기간이 4개월이었습니다. 이거를 차잉원 현 총통이 12개월로 사실 2배 이상을 늘려놓은 상태고 올해 1월 1일부로 이게 바뀌어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를 다시 돌리겠다라는 게 친중파의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12개월에서 4개월로 돌리게 되면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들게 되는 영향이 있고 또 일본이랑 여기도 좀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의무 복무 기간을 줄이게 되면 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예산들이 또 다른 산업들로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중국과 대만에서의 여러 가지 충돌을 좀 낮추는 요인으로 보는 숫자적인 배경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증권사에 계시니까요. 타이완과 관련된 뭐 TSMC라든지 아니면 타이완 자체 ETF라든지 이런 상품들이 있는데 이런 쪽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대만의 경제를 2023년을 딱 놓고 본다고 하면 상반기는 사실 그렇게 좋지가 못했습니다. 상반기는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하반기부터 조금 회복되는 특히나 4분기부터 돌아서는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요.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만은 수출 기반의 GDP
그 모형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비중이 컸던 게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뀌는 이 과정에서 전환기에는 사실상 성장률을 높게 가져가기가 어려운데 고착화되는 그림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미국의 경기가 좋았다 보니까 실제로 하반기부터는 좀 대만의 경기가 좋았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대만의 주식시장에도 좀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만도 사실 주식이 하반기 들어서 좀 좋은 모습들을 보였고 실제로 TSMC가 실적이 계속 좋았던 부분이 있고요. TSMC가 전체 대만 그 시가총액에서 굉장히 과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주가 차트를 그려봐도 거의 유사하게 움직입니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고 그래서 어떤 정당이 당선되는지에 따라서 제가 아까 TSMC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민진당과 그다음에 국민당의 입장을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서 TSMC의 방향이 조금씩 전략적으로 바뀔 수 있고 그게 대만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ETF 질문을 주셔서 ETF는 이제 시장이랑 같이 움직이고 호흡을 하다 보니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본다고 하면 TSMC가 미국이랑 같이 협업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에 좋은 환경은 당연히 민진당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진당이 당선된다고 하면 사실 이런 것들이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TSMC에 좀 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거는 시나리오를 좀 전개해서 볼 필요는 있겠지만 말씀드렸던 이 국방에서의 긴장감이 굉장히 생각보다 빠르게 고조화된다고 하면 속도가 더딜 수는 있겠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만과 같은 카테고리 안에 속해 있다라고 봅니다. 그 카테고리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글로벌 자금들이 주로 추종하는 지수가 이제 MSCI라고 하는 지수가 있는데요. 이 안에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 신흥국과 선진국으로 나눠서 봅니다. 여기서 신흥국 안에서 비중이 큰 나라가 중국, 대만, 한국, 인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국가가 어쩌다 보니 올해 다 선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국가들이 최근에 이 폴리 이코노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폴리틱스, 정치가 이코노미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해다라고 올해의 키워드를 좀 삼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주식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측 가능성이 높은 걸 좋아하고 낮은 걸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는 지금 대만은 결과가 이번 주 토요일에 나오긴 하지만 아직까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은 민진당, 그러니까 그 친미 성향의 민진당이 당선된다고 하면 사실상 이 군사 관련되어 있는 우려가 아까 보셨던 블룸버그 보도처럼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경기 그 주식의 하방 압력이 좀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전개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중간중간에 그 스텝 바이 스텝을 좀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